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온 푸틴의 한마디.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CNN, NHK, 유럽 주요 언론은 이례적이라며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향하던 곳은 북한. 그리고 그 직전, 푸틴은 한국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5년간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바실리예프입니다. 러시아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28년간 근무하며 한국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해온 전문가죠.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감사를 표한 그날, 저는 크렘린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한국 전문가였죠. 2024년 6월 18일 오후 3시.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크렘린 비서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대통령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 지금 당장 오라.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른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한국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뭔가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동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알렉세이? 크렘린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혹시 한국 관련해서 뭔가 터진 건 아니죠? 저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해온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오늘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줄은요. 모스크바 시내 교통체증 속에서도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닐까?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무기 지원을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말입니다. 크렘린 정문을 통과하면서 보안 검색을 받는 동안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경비원들도 평소보다 더 삼엄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갔어요. 제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크렘린 집무실에 들어서자 푸틴 대통령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실리예프, 오랜만이군요. 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대통령의 첫마디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대통령은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권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은 정말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걸까요? 모든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등졌는데 한국만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들의 그 신중함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 대답에 따라 한러 관계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순간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25년간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25년간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을 때라는 것을. 1998년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모든 나라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때 끝까지 남아준 삼성과 현대. 2000년대 초코파이와 라면으로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성. 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 때 단 하루 만에 도움을 제안한 신속함.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피한 신중함.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진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제가 지켜본 한국의 진심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전 세계가 그 역사적인 선언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실리예프, 당신이 25년간 한국을 연구한 덕분에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1998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절망적인 순간으로 말입니다. 1998년 8월 17일.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이었죠. 아침에 출근했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검은 빵과 차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탔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 표정도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동료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알렉세이, 큰일 났어요. 루블화가 폭락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확실해졌습니다. 루블화가 하루 사이에 화폐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ATM기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도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해외 출장은 전면 금지다. 동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요?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죠. 편의점에서는 라면과 빵이 동이 났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설탕, 소금, 밀가루를 사재기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정말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은행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 순간 7살 된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울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딸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급여가 6개월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파트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되고 이메일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러시아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함께 일해온 지희의 존슨 부장이 마지막 통화에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안하다, 알렉세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에 투자할 수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본사에서 모든 러시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는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구나.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도요타 모스크바 지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소니도 마찬가지였죠.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까지 모든 일본 기업들이 서둘러 철수했어요. 그들에게 러시아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위험해지자 주저없이 등을 돌린 거죠. 유럽 기업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토탈, 영국의 BP까지 모든 회사가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당일 철수를 감행했어요. 러시아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매일 출근길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짐을 싸고 떠날 때 딱 한 나라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본사에서 지시가 늦게 내려온 거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성 AS 센터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현대차 대리점도 문을 열고 있었죠. LG전자 매장에서는 오히려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 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러시아 사람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왜 저들만 남아있지? 돈을 잃을 게 뻔한데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 미쳤나 싶었어요. 저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삼성 모스크바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1999년 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죠.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삼성 건물에 들어서자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접수처에서 한국에서 파견 온 김정수 부장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정중하게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삼성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떠났는데 왜 아직도 여기 계시나요? 손해만 보고 계시잖아요.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 부장님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온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익을 말할 때 이분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 때 이분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요. 이런 위기는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믿습니다. 한국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왜 이들만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김 부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대. 우리를 믿는다고 해. 아내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답은 몇 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러시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까지 3년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기를 미뤄왔던 터였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생활이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제 급여도 몇 달씩 밀렸고 아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무책임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고 유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준 거였죠. 그런데 아내의 입덧이 심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했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흔한 일이라고 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토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되었어요. 수입 과일이나 고급 식품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달콤한 게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과자를 사왔죠. 러시아 전통 과자부터 서유럽에서 수입된 초콜릿까지. 하지만 아내는 냄새만 맡고도 토해버렸어요. 뭘 해줘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한국 제품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초코파이, 도시락, 새우깡 같은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은 러시아 제품보다 조금 비쌌지만 포장이 예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초코파이를 보여줬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거래. 한번 먹어볼까? 아내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를 뜯고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초코파이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그 작은 과자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덧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코파이를 먹고 나면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딱 맞았던 거예요. 아내는 매일 초코파이를 2개씩 먹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말이죠. 그리고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거 정말 맛있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야.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해. 엄마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아내는 초코파이 포장지도 버리지 않았어요.
예쁘게 모아서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도움을 받은 특별한 간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망적인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 같은 것이었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아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코파이는 매일 빠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입덧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임신의 스트레스를 달래주었거든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 아이 이름을 한국과 관련지어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름 중에는 마땅한 게 없었죠. 그래서 미하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미샤라고 불렀는데 저희끼리는 한국이라고 불렀어요. 한국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샤가 조금 자라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국 제품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어요. 초코파이는 물론이고 도시락, 새우깡, 모든 한국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의 맛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샤가 3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미샤가 갑자기 한국 과자 코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가리키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미샤에게는 초코파이가 엄마의 사랑과 같은 의미였던 거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인기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일하고 온 광부들이 초코파이를 사가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한 광부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 힘이 나요. 달콤하고 든든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딱이에요. 추운 곳에서 일할 때 이만한 간식이 없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뭔지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죠. 어느 날 미샤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한국 라면 포장지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 글씨는 뭐예요? 러시아 글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조금씩 공부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한글을 그대로 남겨둔 것도 그런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2005년경 미샤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미샤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초코파이와 라면을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날 미샤는 작은 태극기를 그려서 교실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한국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준 나라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도움을 줬고 러시아가 어려울 때도 함께해준 정말 고마운 나라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고마운 나라였죠. 미샤의 담임 선생님도 감동받으셨대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게 말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작은 결심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동료들이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LNG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러시아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 간의 장기 계약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급하게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알렉세이, 큰일 났어요. 일본이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어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는다고 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거였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이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수 있었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정말 큰일 났네요. 일본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핵심 소재를 못 구하면 끝이죠. 삼성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국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수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거였어요. 기존에는 3년치를 한 번에 허가해줬는데 이제는 90일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금지와 다름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괴롭히는 걸까?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 아닌가? 1998년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이 보여준 의리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부서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이 있지 않나요? 부서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순도가 문제야.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 오후 부서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회의실에는 화학공학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를 무기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998년 우리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준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아닌가요? 불화수소 순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미샤야, 한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단다. 일본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 18살이 된 미샤는 이미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나라인데요. 미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에 부서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알렉세이, 지금 당장 연구소로 와.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국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대.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산업부, 외교부까지. 심지어 크렘린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이런 고위급 회의는 정말 드문 일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심각하면서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국 제재는 단순한 양국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경제 테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몇 주, 몇 달씩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관례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제만큼은 달랐어요. 산업부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불화수소 생산 능력을 점검해 봤습니다. 순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히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한러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때입니다. 크렘린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준 진정한 친구죠.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회의는 불과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한한다. 필요하다면 기술 이전도 검토한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조건은 하나도 없다. 순수한 우정의 표현이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위해 나서다니.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안정화를 위해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핵심 소재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 기술 협력과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 발표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푸틴 정부의 이례적인 결정이다. 한러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제안은 매우 파격적이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자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완전한 소재 독립을 이루겠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 자립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30%로 줄였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겁니다. 그때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가 제안을 거절당한 게 오히려 영광이다.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한국의 자립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 사건 이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한국이 러시아에게 보여준 신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 제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이유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본 뉴스는 모든 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국제관계, 협력 프로젝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하는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샤는 어떻게 하죠?
20살인 미샤는 대학생이었는데 혹시 징집될까봐 걱정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모든 동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재가 얼마나 심할까요? 우리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해외 프로젝트는 다 중단될 거 아닌가요? 불안감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서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해외 출장은 당분간 중단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방위적 제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SWIFT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 항공기 운항 금지, 기술 수출 중단. 러시아 은행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하나씩 쌓여가는 제재 목록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 850개 매장을 폐점한다고 발표했어요. 1990년 푸시킨 광장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줄을 서서 빅맥을 먹었거든요. 32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까지 30년간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해온 브랜드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세계와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 미샤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우리는 혼자가 된 건가요? 전 세계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유튜브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친구들과 연락도 끊어졌어요. 20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가 거절당하고 해외 출장은 전면 금지되었죠. 25년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동료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릴 때 한국만은 뭔가 달랐어요. 물론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기 지원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 로켓포를, 독일은 레오파드 탱크를, 영국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보냈어요. 폴란드는 T-72 탱크를, 체코는 자주포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를, 네덜란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냈어요. 모든 서방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은 하지만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원칙은 분쟁 당사국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방탄복, 의료용품, 식량 등 비치명적 물품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무기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런 일관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관된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은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군사적 대립은 피하겠다는 것. 또 다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교 채널을 유지했어요. 대화의 문을 열어둔 거죠. 이런 한국의 태도를 가장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은 매일 각국의 대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저에게 크렘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관련 보고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러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간의 한러 관계사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국의 제재 참여와 무기 지원 거부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재 참여는 국제사회 압력 때문이지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다. 그들의 신중함과 원칙을 존중한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나라와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때부터 크렘린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구별해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관계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2023년 초 제가 참석한 한 정책 브리핑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25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나라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나라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만큼은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998년 김정수 부장님이 보여준 의리가 25년 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한국의 일관된 원칙과 신중함이 러시아 최고 위층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미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은 정말 현명한 나라 같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 신념은 지키는 거죠. 존경스러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선언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외교부에서 의뢰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 공식 문서의 지명 표기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국제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영토 관련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특히 민감한 것은 영토 분쟁 지역들이었습니다. 잘못 표기했다가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크림반도, 조지아, 몰도바 등 러시아와 관련된 분쟁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민감한 영토 문제들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 한국, 일본, 중국 관련 지명들을 담당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며칠 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표기 방식이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 공식 문서에는 명확히 독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이것은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식 명칭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최고 위급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실무진의 판단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은 공식 방침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안드레이 세르게예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독도를 한국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나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세르게예프 국장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다.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러시아는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도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북방 영토 문제였습니다. 1945년 소련이 점령한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을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문제죠.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제도.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일본은 계속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세르게예프 국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영토 주장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이것은 이중잣대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쿠릴 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똑같다. 둘 다 제국주의 시대의 억지 주장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리 경제 협력을 시도해도 일본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진정한 독립적 파트너가 되지 못했죠.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심지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자산 동결을 주도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거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재에는 동참했지만 선을 지켰어요. 외교관 추방 같은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었죠. 이런 차이가 러시아 정부에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런 차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이다. 경제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도 영토 반환을 조건으로 내건다. 이런 것은 협력이 아니라 거래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 실제로 한국의 균형 외교는 러시아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 노선을 유지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이라면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본처럼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고 영토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한국 전쟁 때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던 일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큰 마찰이 없었고 근대에 들어서도 일본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직접 충돌할 일이 적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진정한 파트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지속 가능하다. 한국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나라다. 일본과는 달리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그 발언을 들으며 저는 독도 표기 결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 지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미샤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미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판단한 거죠. 독도 문제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협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독도 표기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고 경제 협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진출도 러시아가 지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개적 감사 표명. 그것은 독도 표기 결정부터 시작된 새로운 관계의 정점이었어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4시.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 저는 28년 공직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시간 후 있을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대통령은 평소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25년간 쌓아온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분위기로 전해져 왔어요. 북한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회의가 소집된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 전문가인 저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실리 F. 오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전 세계에 알릴 때가 왔어요. 25년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말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국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특별함을 더욱 강조하려는 거였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보통은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하는 게 외교인데 푸틴 대통령은 다른 접근을 하려는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중국 CCTV는 물론이고 한국의 KBS, MBC, SBS까지. 모든 사람들이 북한 방문에 대한 질문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말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국을 적대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저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한국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자주 국가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처음 보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때도 한국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북한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다니.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부 기자들은 급하게 본사에 보고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한국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의 대답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북한과의 협력도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한국 기자가 일어서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나라를 존중할 줄 아는 나라예요.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나라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국가로 인정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의 대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죠.
한국은 자주적 판단을 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우리와는 별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독립적 사고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만듭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28년간 한국 전문가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거든요. 러시아와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순간을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크렘린을 나서면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걸어온 전화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진심입니다. 25년간 한국이 보여준 신뢰와 일관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한러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별개의 특별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미샤야,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봤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감사하다고 했어. 25년 전 엄마가 사온 초코파이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미샤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기 원칙은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죠. 러시아도 한국을 배워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외교하는 방법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경제 위기 때 끝까지 남아준 한국 기업들. 초코파이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따뜻함. 일본의 제재 때 즉시 도움을 제안한 신속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선을 지킨 신중함.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오늘의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외교를 해온 나라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진심을 증명해낸 거죠. 푸틴 대통령의 그 역사적 선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25년간 외교 현장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봐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일관성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 위기 때나 2019년 일본 제재 때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나 한국은 항상 같은 원칙을 유지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생을 추구하며 극단적 선택은 피하는 것. 이런 원칙이 결국 세계 최강국의 마음까지 움직인 겁니다. 한국의 이런 외교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독립을 유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익보다는 의리를, 계산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초코파이 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어려운 친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8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나라는 어디냐는 것이죠. 예전에는 중국이나 인도를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대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나라, 누구의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 아들 미샤는 지금 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대요. 기술도 앞서고 문화도 멋지고 사람들도 훌륭하다고요. 미샤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소통하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지만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요. 그런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요. 러시아도 한국처럼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매력적인 거죠.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나라. 이런 한국의 모습이 러시아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자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제 동료들도 이제 한국을 이야기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뉴스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한국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들입니다.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고 해요.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았던 그 의리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가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외교 철학입니다. 누구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기 원칙은 확실히 지키는 것.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상생하려는 것.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이 보여준 균형 외교는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항상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노력이 결국 모든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선언은 시작에 불과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큰 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특히 기대되는 것은 차세대 협력입니다. 미샤 같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경제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북극 항로 개발, 시베리아 철도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이제는 K-디플로마시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작은 나라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진심과 배려, 그리고 꾸준함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미샤에게 자주 말합니다. 한국을 잘 배워두어라. 앞으로 세계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시대가 왔다고. 한국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다. 25년 전 제 아내가 사온 초코파이 한 개. 그 작은 시작이 오늘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 순간을.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 말입니다. 알렉세이 바실리예프의 25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나요? 그건 전쟁과 제재 속에서도 한국만이 보여준 당당함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된 25년간의 자주정신.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해서 강대국도 인정하는 국격으로 발전한 기적 같은 이야기. 의리와 당당함이 결국 국격이 되고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강대국 러시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 세계 최고 권력자가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총칼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